유로파 리그에서도 챔피언스 리그에 이어서 이변이 속출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기지 못한 소식이 이변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경기 흐름 자체가 조금 굉장했죠. 그렇습니다. 네. 포르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반 이른 시간에 두 골을 기록하면서 오늘 좀 쉽게 가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이 포르투의 거센 반격에 거의 패배 직전까지 갔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전반 7분 만에 레시포드가 선제골을 넣었고 또 호일룬이 20분에 두 번째 골을 넣고 2대0으로 앞서가니까 테나 감독이 굉장히 위기론이 있었고 특히 지난 주말 토트넘의 완패를 당하면서 이 경기 못 잡으면 감독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심지어 또 이 경기가 포르투 원정, 그러니까 포르투갈에 가서 치른 경기였는데 2대0으로 앞서가니까 우려를 씻어내는구나. 특히 이제 호일룬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살아나는구나라고 싶었는데 이제 전반 27분에 포르투의 페페가 한 골을 추격했고 그리고 나서 또 곧바로 전반 34분에 사무 오모로디온이 동점골까지 넣게 되는데 후반 시작 5분 만인 50분 사무 오모로디온이 한 골을 더 기록하면서 3대2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후반 45분 정규 시간이 끝났을 때까지 포르투가 이기고 있었는데 교체 투입했던 맨유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가 후반 추가 시간 1분에 헤더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3대3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기는 어찌됐거나 맨유가 또 한 번 토트넘전에 이어서 대량 실점을 한 경기였고 또 흥미로운 게 주장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또 퇴장을 당했다. 네. 여러모로 이제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었는데 기록부터 살펴보면 사실 이 경기 3대3으로 비기긴 했지만 텐하그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기에서 누가 더 확실한 기회를 만들었느냐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기대 득점인데 이 경기 FC 포르투의 기대 득점이 2.31골이니까 최소 2골 내지 3골 정도를 확실히 넣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였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기대 득점은 1.38골이니까 사실 경기 내용상으로 즉 경기를 운영하면 경기의 완성도는 맨유보다 포르투가 더 높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양팀 모두 빅찬스는 4개씩이었기 때문에 대등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실제 슈팅의 효율을 봤을 때는 포르투가 14번의 슈팅에서 3골을 뽑아냈고 또 4개의 빅찬스를 만들어낸 것에 반해서 맨유는 29번의 슈팅이 좀 낭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효율이 좀 치명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좀 난살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또 기회를 살리는 능력에 있어서도 포르투가 3번의 빅찬스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했는데 맨유는 또 이 3번의 빅찬스를 모두 놓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골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좀 운 좋게 골이 들어갔고 또 골을 넣었어야 하는 기회는 놓쳤다는 점에 있어서 경기력의 일관성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맨유가 또 어떤 선수들로 이제 뛰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전방에 라스무스 호일룬을 원톱으로 기용을 한 것이 조금은 좋았어요. 이 선수가 빠르고 또 젊고 역동적인 선수고요. 또 왼쪽에는 또 다른 빠른 선수인 레시포드, 오른쪽에는 어린 선수 아마드를 놨고 주장인 브루노가 중앙 공미로 뛰었고 또 최근에 가장 좋은 미드필드 조합으로 꼽혔던 선수죠. 브루노의 파트너로 에릭센과 카세미루, 노련한 선수들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포백라인은 달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더리우트, 마즈라위 그리고 오나나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는데 이날 경기 공격적으로는 맨유가 잘 풀어나갔다고 그렇죠.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큰 것은 역시 중앙 수비수. 네, 중앙 수비 라인이었어요. 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이제 더리우트, 아약스 커넥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 선수가 뛰었는데 이 두 선수가 오늘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해서 허점을 좀 노출을 했고 팀의 이제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 더리우트는 상대 공격수의 슈팅 타이밍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좀 치명적인 허점을 또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통 경기에서 감독이 선수를 교체할 때는 공격적인 자원을 많이 교체하기 마련이고 실제로 이날 공격도 3명을 바꾸긴 했어요. 레시포드, 호일룬, 아마드 디알로도 교체하고 네. 가르나초와 여러 공격수들이 들어왔지만 센터백 2명을 모두 교체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빅클럽이 맞긴 한가요? 빅클럽이죠. 맨유 빅클럽. 빅클럽에서
이렇게 중앙 수비수 2명을 교체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물론 뭐 공격을 더 해야 돼서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날 맨유는 그게 아니라 더리우트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빼고 맥과이어와 조니 에반스를 투입을 했어요. 아, 이거 조니 에반스, 이 추억의 조니 에반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술적인 교체가 아니라 이 두 센터백이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다른 노련한 높이가 되는 센터백을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기본적으로 그냥 높이가 안 되는 센터백이고 더리우트는 너무 느린 센터백인데 또 지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맥과이어나 에반스도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만 높이에서는 좀 그래도 낫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키는 더리우트도 큰데 사실 이 선수가 키를 활용해서 뭐 공중전을 완전하게 압도하는 선수가 아니라 네. 그저 키를 통해서 좀 공중전에 이점이 있고 빌드업이 좋은 선수인데 지금 확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그나마 포르투를 상대로 골을 넣기 위해서 세트피스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상대의 높이를 통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맥과이어와 에반스를 투입한 것이다. 즉 본인이 꺼내놓았던 테나 감독 본인이 꺼낸 센터백 선발 카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론 후반전에 공격수를 투입한 부분에 있어서 가르나초, 지르크지, 안토니를 투입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약한 것은 가르나초밖에 없다. 사실 안토니는 여전히 그 몸값에 비해 그닥 뭐 별다른 활약하지 못했고 뭐 지르크지는 뭐 무난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어찌됐거나 투자한 그 영입 선수들의 활약이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선제골부터 살펴보면은 레시포드의 거의 개인 능력을 통한 골이긴 했어요. 레시포드가 여기서 혼자 몰고 들어가서 특히 이 2명이 따라 내려와서 커버했음에도 불구하고 뚫어내면서 때린 슈팅이 이제 골키퍼의 조금은 실책이었죠. 그렇습니다. 득점이 되긴 했으면 사실 골키퍼가 조금 더 순발력 있고 확실하게 클리어링 했더라면은 막을 수도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네, 사실 수비가 각을 좀 막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슈팅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었고 네. 실제로 골키퍼가 건드렸는데 그걸 빠뜨리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골키퍼가 조금 더 클래스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쉽게 실점을 했다. 어떻게 보면 맨유 입장에서는 전반 7분 만에 이렇게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FC 포르투가 사실은 몇몇 핵심 선수들이 매년 팀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올 시즌 리그에서는 1패밖에 없고 또 그 과정 속에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다만 유로파리그는 첫 경기부터 보드 글림트에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불안정한 전력을 드러냈고 여기서도 부담이 큰 경기였는데 선제골을 내줬기 때문에 그 뒤 두 번째 골이 나오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맨유가 좀 이점을 누렸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레시포드가 또 한 번 왼쪽 사이드에서 본인이 이제 그런 플레이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어놨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몰고 들어간 게 아니라 패스를 찔러줬고 그 패스를 호일룬이 빠르게 빠져나와서 이어받았고 여기서 때린 슈팅이 또 한 번 골키퍼가 막을 수 있었는데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선취 실점 장면과 비슷한 장면으로 FC 포르투가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을 다 내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또 두 골이 들어가면서 이제 맨유가 쉽게 경기를 풀어가겠구나 싶었는데 포르투는 또 맨유 수비의 문제를 제대로 공략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은 사이드에 벌려있던 선수가 안쪽에 빈 공간, 특히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자유롭게 이 2명이나 무려 그렇죠. 비어있잖아요. 옵션이 2개나 있었던 거죠. 네, 게다가 토트넘과의 경기 때도 그랬지만 맨유가 미들라인과 수비라인의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또 이런 3자 움직임이나 이제 연계 패스가 나올 때 선수를 빠뜨리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이 선수가 비었을 때 바로 크로스가 올라왔죠. 이 크로스를 이제 페페 선수가 밀어넣게 되는데 처음에는 1차적으로 이제 사무 선수가 헤더 슈팅을 가져갔잖아요. 이 사무의 헤더가 중요해요. 헤더를 또 내줬는데 그나마 첫 번째로 오나나가 막아냈지만 튀어나온 공을 이제 페페가 다이빙 헤더로 밀어넣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다이빙 헤더도 보시면은 리산드로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리산드로가 말씀드린 대로 높이가 부족한 공격수입니다. 높이가 부족한 수비수죠. 네. 근데 페페도 이 말씀 때문에 페페도 큰 선수는 아니에요. 큰 선수가 높이가 있는 선수가 아닌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신체 조건의 센터백이 있었다면 페페가 헤딩골을 못 넣었을 거예요. 밀려났겠죠. 근데 네. 리산드로가 애초에 이런 경합에서 좀 쉽게 강하게 이길 수 없는 선수다 보니까 리바운드 공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고 막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선제골을 내줬고요. 그렇게 이제 추격골을 내줬고요. 그 다음 장면도 비슷하게 연기가 비슷하죠? 되다가 사이드에 나온 공 크로스 올렸을 때 이번에는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사무 오모로디온이 이 선수가 괴물이라고 불리는 신체 조건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냥 헤더 슈트로 넣은 거예요. 네. 왜냐? 리산드로 여기 이게 리산드로거든요. 통과가 됐고요. 더리우트 있는데 이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키에 비해서 그렇게 또 공중권 장악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선수가 또 하나의 문제가 하이라인 축구를 하기에는 부족한 속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김민재 선수에게 밀린 이유가 이 선수가 몸은 더 좋아 보이는데 헤딩 경합에서는 김민재 선수보다 안 좋아. 또 빌드업은 좋지만 배우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속도가 떨어져.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남기고 더리우트를 바이에른 뮌헨이 맨유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맨유 역시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있었다면, 김민재를 영입을 했더라면 여기서 그렇죠. 잘라냈든 네. 달려들었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 상황을 커버했을 텐데 이걸 못 커버하는 더리우트이기 때문에 특히 리산드로도 마찬가지고요. 리산드로의 자리에 김민재 선수가 있었어도 사실은 잘라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 센터백들의 문제로 두 골을 내줬다. 그래서 후반전에 맨유는 두 명의 수비수를 모두 교체했던 것인데 이 장면 같은 경우도 그래요. 리산드로가 키가 큰 수비수가 아니면은 엄청나게 빠르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수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포르투의 윙어가 배우를 파고들잖아요. 이때 리산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속도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위치에 있을 때도 한번 가속을 딱 했을 때 그 뒤를 내줬기 때문에 컷백 들어왔고 이 컷백 들어올 때도 더리우트가 따라오는데 속도나 순발력이 조금만 있었어도 이걸 잘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막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막아내지 못하고 슈팅 그냥 통과시키면서 허용한 거죠. 그러니까 발을 뻗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완벽하게 지금 클리어링이 안 되고 그 슈팅 공간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냥 무의미한 발뻗기였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포르투는 골키퍼의 약간 실책성으로 두 골을 내줬다면 맨유는 중앙 수비수 두 명 모두의 약점들이 노출이 되면서 내리 세 골을 연달아 허용했기 때문에 맥과이어와 에반스를 투입을 했던 것이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맥과이어를 투입한 것을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수가 코너킥에서 헤더 득점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포르투도 여기에 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다만 이제 포르투 입장에서는 좀 방심할 수 있었던 것이 81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공을 좀 확보하려고 발을 높이 들면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이미 경고가 한 장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발길질이 선수를 가격한 건 아니에요. 그 얼굴 쪽으로 간 건 아니고 이 보면은 이제 무릎이 약간 그 몸을 좀 가격하는 접촉이 있었다. 좀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접촉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발을 뻗은 게 좀 위험하게 보였죠. 얼굴로 향하고 발바닥이 얼굴로 향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뭐 어떻게 본다면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졌을 경우에 큰 부상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공적으로 발이 가긴 했지만 사실 이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얼굴 쪽으로 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장면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안 닿았더라도 경고는 나온 거예요. 안 닿았으니까 퇴장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경고한장이 있었기 때문에 퇴장이 됐고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징계라는 게 자국 리그에서 받은 징계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마다 다른데 자국 대회 안에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해당 협회가 모든 자국 대회를 관장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퇴장을 당하면 FA컵도 못 나온다. 그런데 유럽 대항전은 UEFA 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토트넘전 퇴장에도 불구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번 경기에 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항소를 통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그 퇴장 징계가 결국 이 판정이 퇴장감은 아니었다라고 결론이 나면서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뛸 수 있게 되긴 했어요. 하지만 이례적으로 두 경기 연속 연달아 두 경기를 퇴장당한 일이 생겼고 그것도 팀의 주장이 그리고 일단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퇴장은 취소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음 경기를 못 뛰게 됐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솔적 열사까지 처하니까 이러면 맨유가 지겠구나라고 싶었는데 말씀드린 후반 추가 시간에 에릭센이 올린 코너킥을 맥과이어가 완벽하게 하면서 그나마 3대3 무승부를 끌어내면서 패배 위기에서 팀을 구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맨유는 트벤테와의 1차전 무승부에 이어 또 비겼기 때문에 현재 36개 팀이 참가하고 있는 유로파리그는 8위까지가 16강에 직행을 하고 9위부터 24위까지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16강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현재 맨유의 순위는 21위입니다. 포르투에게 3대2로 질 때만 하더라도 24위. 두 팀이 이제 순위가 좀 바뀔 뻔했는데 가까스로 승점 한 점 챙기면서 맨유가 21위, 포르투가 지금 24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기력이라면 과연 맨유가 우승 후보라고 평가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저는 웬만해서는 16강에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또 그렇다면 9위부터 24위 사이의 팀 간의 경기를 플레이오프로 치른다고 했을 때 과연 맨유가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라는 수준까지도 경기력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맨유가 감독 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
2라운드까지의 결과를 보면 뭐 물론 페네르바체,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도 이번 라운드에 이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13위로 좀 쳐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승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토트넘은 2승으로 3위에 올라 있죠. 맨유의 앞으로의 일정이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 반슬리 정말 당연히 이겨야 되는 하브리그 팀과의 카라바오컵 경기를 7대0으로 크게 이겼을 때 이제 기세를 타는 줄 알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와 0대0 무승부를 기점으로 현재 경기까지 4경기에서 승이 없어요. 네. 스펜테전 1대1 무승부, 토트넘전 0대3 패배. 특히 이번 경기는 사실 질 수 있는 경기였어요. 지금 뭐 3무 1패니까 그렇죠. 4경기 무승해서 패배는 한 번밖에 없긴 하지만 이번 포르투전은 사실 졌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이었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2경기에서 6골을 실점했다는 겁니다. 수비가 지금 완전히 좀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제 중앙 수비수 2명을 빼는 모습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모습인데 여기에 지금 메뉴의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경기가 또 이제 에스턴 빌라전인데 에스턴 빌라가 또 바이에른 뮌헨을 격파한 팀이고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안정된 경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10월 6일 일요일 밤 10시에 킥오프하는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맨유가 정말 내용도 그렇고 또 결과적으로도 참패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제는 정말 테나 감독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고 그 이어서 또 유로파리그 아직 승리가 없는데 하필이면 3차전 상대가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와의 그렇죠. 튀르키예 원정이다. 10월 25일 새벽 4시 만약에 테나 감독이 이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한다면 팬들의 원성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스턴 빌라전이 일단 고비일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흐름을 제대로 반등시키지 못하면 잘못하다가는 뭐 브렌트포드, 뭐 페네르바체까지 심각한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겠군요. 사실 에스턴 빌라를 이겨버린다면 또 잦아들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경기를 비길 경우에는 물론 에스턴 빌라가 강팀이기 때문에 원정이기 때문에 당장 경기되지 않겠지만 패배를 한다면 여기서 바로 경질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뒤에 또 A매치 기간이니까 새 감독을 선임하고 정비할 수 있는 또 타이밍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가 테나 감독의 거취를 결정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져야만 사실 또 감독을 경질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 4경기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패배는 토트넘전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에스턴 빌라전에 질 경우 테나 감독이 경질될 수 있지만 여기서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페네르바체와의 경기가 또 한 번 테나 감독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지금 에스턴 빌라랑 브렌트포드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잘못하면 강등권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 현재 리그 13위 그리고 유로파리그 21위니까요. 맨유라는 팀의 명성으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결과거든요. 과연 오는 주말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를 통해 토트넘이 텐하우 체제의 작별을 고하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오는 주말의 경기 최신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